새벽 5시. 재래시장 뒤편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골목을 비추고 그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성. 시장 사람들은 그를 그저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주워 정리하는 노인. 낡은 털모자와 때 묻은 점퍼, 그리고 무릎까지 닳아버린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박스를 개는 모습은 골목의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손치곤 너무 깨끗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손등엔 거친 때 하나 없었습니다. 폐지를 만지고 쓰레기를 뒤지는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손은 어딘가 소중히 다뤄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호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양손을 그 안에 집어넣고 감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폐지 몇 장을 챙긴 뒤 그는 다시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시장 입구 공용수도에서 비누칠을 2번이나 하고 물기를 완전히 털어낸 후에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이상한 양반이지. 시장 새벽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자면서 손은 왜 저렇게 깨끗하게 해? 보통 사람보다 더하네. 옆에서 생선 손질을 시작하던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난 한 번 봤어. 비 오는 날인데 몸은 다 젖어도 손만은 비닐로 꽁꽁 싸매고 있더라고.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길래.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할아버지는 저런 사람이려니 하고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깨어나는 시간.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채를 쌓고 생선을 진열하고 떡집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주섬주섬 모아둔 폐지를 끈으로 묶고 그걸 등에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 뒤편 언덕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낡은 비닐하우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난방이라고는 없는 공간. 담요 몇 장과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작은 대야, 비누, 깨끗한 수건. 그는 다시 한번 손을 씻었습니다. 마치 의식처럼. 손을 닦으며 그는 잠시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았던 감각, 누군가를 살렸던 온기, 그리고 그 손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낡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세상은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오전 10시.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아주머니들, 생선 가격을 흥정하는 할머니들, 떡집 앞에 줄 선 손님들. 시장은 그렇게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요, 5,000원. 에이, 깎아줘요. 단골인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철, 65세.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상인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아저씨, 옆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김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그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아저씨, 정신 차려요.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허둥지둥 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를 누르면 어때요? 응급처치 그런 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TV에서 봤어. 심장 마사지 같은 거. 그 순간 사람들 사이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윤태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급한 상황에 노숙자가 왜 끼어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쓰러진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부를 누르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출혈이 더 커집니다. 뭐라고요? 아까 복부를 누르려던 아주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김성철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 호흡 패턴, 피부색, 그리고 복부를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입은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쇼크 직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혈압이 뭐래?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담요나 외투 있으면 가져오세요. 체온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리를 살짝 올려주세요. 심장보다 높게. 누군가 황급히 자기 외투를 벗어 건넸습니다. 다른 사람은 박스를 가져와 김성철의 다리 밑에 받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맥박을 짚고 목 주변을 살피고 복부 상태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 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극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엔 이상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19가 오고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몇 분 걸린대요? 한 5분이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는 김성철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숫자를 세듯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물수건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마에 얹어줄게요. 네. 한 아주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 하나가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할아버지,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9 구급차였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김성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파악하려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 의심됩니다. 혈압 강하, 빈맥, 복부 경직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하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네, 쇼크 진행 중이에요. 수액 라인 확보하시고 산소 투여부터 하세요. 구급대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요. 혈압 80에 50, 맥박 120. 다른 구급대원이 급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수액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약 15분 전입니다. 갑자기 쓰러졌고 복통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체온 유지 위에 담요 덮었고 하지 거상했습니다. 복부 압박은 피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지켰네요. 수액이 연결되고 환자는 들것에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무전으로 병원의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60대 남성, 복강 내 출혈 의심, 쇼크 진행 중, 수액 확보 완료, 약 5분 후 도착 예정. 무전기 너머로 병원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환자를 옮기며 젊은 구급대원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예전에 의료 쪽에서 일하셨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아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잠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구급대원이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사람들 틈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함이라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시장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 그 노숙자 할아버지, 매일 새벽 폐지를 줍던 말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가 방금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던 사람이야? 떡집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의사 아니었을까? 말투 봐. 완전 전문가잖아. 노숙자가 의사였다고? 말이 돼? 그럼 뭐야? 저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보통 사람이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건어물 가게 옆 벤치. 할아버지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가만히 펴고 또 오므렸습니다. 아직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맥박, 창백한 얼굴, 식은땀, 혈압 강화의 징후,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손에 따뜻한 국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다 몰랐잖아요. 종이컵을 건네받으며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밖에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의사셨어요? 할아버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김성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 코에 꽂힌 산소 마스크.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김성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배가 당기긴 했지만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수술? 그 말을 듣고서야 김성철은 기억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던 것. 복강내 출혈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응급처치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대요. 응급처치. 그때 누군가 자신을 돌봐줬던 것 같았습니다. 희미한 기억, 낮고 차분한 목소리. 복부를 누르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누구였을까? 의사실. 담당 외과의 박준혁은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젊은 외과의였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구급대원이 작성한 현장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강내 출혈 의심, 현장 목격자의 정확한 판단으로 응급처치 시행, 복부 압박 없음, 하지거상, 체온 유지, 쇼크 진행 방지. 박준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목격자가 이걸 다 판단했다고?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레지던트가 대답했습니다. 네, 구급대원 얘기로는 노인이었대요. 근데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쓰더래요. 노인? 그것도 노숙자 같았대요. 옷차림이. 박준혁은 처치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강내 출혈 판단, 쇼크 징후 파악, 복부 압박 금지, 하지거상. 이건 교과서적인 응급처치였습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이거 윤태성 교수 방식인데? 네. 레지던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성 교수요? 그게 누군데요? 박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과의야. 아니, 외과의였어. 10년도 더 전에 사라진 사람. 사라졌다뇨? 설명하긴 복잡한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면허 반납하고 사라진 거야. 박준혁은 책꽂이를 뒤적였습니다. 오래된 외과 교과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봐봐. 책장을 넘기자 복강내 출혈 응급처치 챕터가 나왔습니다. 윤태성 교수의 현장 응급 프로토콜, 사진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카리스마 있는 눈빛, 하얀 가운. 이 사람이요? 응. 간담체 분야에서는 전설이었어. 손이 신의 손이라고 불렸거든. 레지던트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왜 사라진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면허 반납했대. 소문만 무성했지. 의료사고다, 병원 내부 문제다, 뭐 그런 얘기들. 박준혁은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구급대원 기록에 적힌 처치 방법,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윤태성 교수의 프로토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설마, 뭐가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처치 방식은 윤태성 교수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복부 압박을 절대 하지 말 것, 하지 거상을 우선할 것, 체온 유지에 집중할 것. 10년 전 학회에서 발표되고 교과서에까지 실렸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정확히 적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수님, 레지던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노숙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급대원도 이름을 못 물어봤대. 그냥 사라졌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노숙자가 윤태성 교수라면,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명의가 노숙자가 될 리가. 박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누군가 배웠거나. 하지만 그날 밤 박준혁은 오래된 논문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윤태성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수십 편의 논문이 떴습니다. 간담체 수술, 응급처치, 외상관리, 마지막 논문 발표일 2014년 3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박준혁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 서울중앙병원 외과 수술실 윤태성 교수는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6시간에 걸친 간 절제술. 성공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고 출혈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레지던트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태성은 장갑을 벗으며 환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잘 지켜봐. 이틀이 고비야. 하지만 문제는 사흘 후에 터졌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간 기능 수치 급상승, 복수, 황달, 재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집도를 마친 후 레지던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 기록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처음 수술 전 검사 결과가 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어요. 수술 금기 수준이었습니다. 윤태성은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결과 강경화 심각, 혈소판 수치 낮음, 응고 기능 저하. 이건 수술하면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누가 이 환자 수술 결정했어?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윤태성은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과 2명의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 교수, 잘 왔어. 원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환자 건 알고 있겠지. 네.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왜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야. 환자가 특별한 분이었어. 특별한 분. 그 말의 의미를 윤태성은 알았습니다.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래도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명확했어요. 윤 교수, 의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환자 측에서 의료소송 준비 중이야. 사망하면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이 나올 거고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도인은 자네였어. 윤태성은 침묵했습니다. 자네가 수술 전 검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돼. 의료 과실이라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최종 책임은 집도의에게 있으니까.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 교수, 병원을 생각해줘. 이 일이 커지면 병원 전체가 무너져. 그래서 제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보상은 하겠네. 병원에서 변호사도 붙여주고. 윤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윤 교수,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혼자 감당하게. 일주일 후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병원으로 몰려왔고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명의의 실수, 환자 사망. 윤태성 교수 의료과실 논란. 병원은 침묵했습니다. 동료들도 침묵했습니다. 모든 화살은 윤태성에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병원 측 입장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요. 병원이 증거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합의하세요. 그리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윤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윤재혁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실수예요? 윤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병원에서도 아무 말 없고. 재혁아,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그게 무슨. 재혁아, 미안하다. 윤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실망이에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윤태성은 의사협회에 면허 반납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상금 10억 원.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저축도 모두 털었습니다. 그렇게 윤태성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의사로 남는 대신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녁 9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윤재혁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8세, 중견 제약회사 부장, 안정적인 삶, 괜찮은 연봉. 하지만 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실망이에요, 아버지. 그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재혁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노숙자가 화제입니다. 윤재혁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엔 시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들.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쓰시더라고요. 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완전 전문가 같았어요. 카메라가 구급대원을 비췄습니다. 현장 응급처치가 완벽했습니다. 덕분에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 한 장. 뒷모습,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윤재혁은 멈칫했습니다. 뭔가 익숙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찍은 또 다른 사진. 노인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손. 카메라가 그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윤재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 엄지와 검지 사이 약간 길게 파인 자국. 그 흉터를 윤재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방에서 요리하다 다쳤던 흉터. 봉합하지 않고 그냥 두어서 조금 울퉁불퉁하게 남았던 그 흉터. 아버지, 리모컨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손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노인은 평소에도 손을 매우 소중히 다뤘다고 합니다. 손만큼은 항상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손은 꼭 비닐로 싸매시고. 윤재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던 사람,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 시장 뒤편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재혁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망이에요, 아버지. 그 말. 그때 던진 그 차가운 말.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윤재혁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문을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지웠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 어떤 날에도 아버지는 혼자였을 것입니다. 윤재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에 나온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중앙병원. 환자 이름 김성철. 재혁은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병원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10년 만에 윤재혁은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에게 그 15분은 견딜 수 없이 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는 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서울중앙병원 로비. 윤재혁이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재혁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로비 중앙.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윤태성.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너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차분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병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중반.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윤태성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성 교수님.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지던트, 간호사, 인턴, 전공의 모두가 일어나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병원이 잘못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윤태성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손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수술은 못합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손은 이제 늙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르치는 건 할 수 있겠지요. 로비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손이 기억하는 것들을, 이 눈이 본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할 수는 있을 겁니다. 병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의료진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를 가득 채운 박수. 윤태성은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재혁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혁은 사람들을 헤치고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윤태성은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 재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이 그렇게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수 소리도 멎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병원 강의실. 윤태성은 하얀 가운을 입고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레지던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 레지던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복부 압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윤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이 손을 소중히 여기세요. 강의가 끝나고 윤태성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윤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의사와 아들,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세상은 그를 노숙자라 불렀지만 생명을 살린 손은 여전히 의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불렸습니다. 윤태성. 그 이름은 이제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